조희대가 이끄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탈을 쓰고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던 추악한 쌩얼이 드디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라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빌미로 꼼수를 부리며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무도한 무리들의 기만극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김건희의 불법 수수와 국정농단을 봐주기 위해 법치를 내팽개치고 대법관 제청까지 거부하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일삼는 사법부의 끔찍한 실체부터 김건희 3심 재판을 선고 직전에 연기하며 전원 합의체로 넘긴 진짜 속셈,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내란 재판마저 전원 합의체로 넘기며 펼치는 조희대의 기이한 꼼수 행태까지 오늘 그 파멸의 시나리오를 철저히 폭로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밟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들이 과연 어떤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똑똑히 목격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이다 같은 진실이 추천되고 전파됩니다. 지금부터 조희대 사법부와 기득권 카르텔의 충격적인 비리와 무능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단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일보 보도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신속하게 메시지가 나온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이 조희대 탄핵을 왜 안 했냐, 정청래 후보. 그 당대표일 때 책임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정청래 후보의 반격은 나는 뭐 한다는 거에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의총이나 의원들 그런 이 총의를 모으지 못했을 뿐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재점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화일보에서 이게 단순히 당권 주자들 간의 설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렇죠. 한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그런 기류는 없다라고 재반박을 하면서 조금 수면 아래로 가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권 주자들이 여러 전략상 이런 이제 의제를 꺼낸 게 아닌가 좀 문화일보에서 생각됩니다. 핵심 관계자라고 인용을 했어요. 네. 보통 기자들이 핵심 관계자라고 쓰면 추려지죠.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뭐 누구라도 쓸 수는 있죠. 핵심 관계자라고 쓰는 거는. 근데 이제 핵심 보통 관계자, 뭐 고위 대변인이나 관계자. 수석이나 이런 그러니까 관련 부서 관련 업무에 말하자면 연관성이 높은 뭐 대변인이나 대변인은 모든 공보가 가능하니까는 이제 핵심 관계자라고 쓰고 고위 관계자는 보통 실장급 정도 가야 고위 관계자라고 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걸 거예요. 뭐 나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탄핵에 공감하지. 탄핵할 그런 주장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앞에만 워딩을 쓰면 조희대 탄핵에 공감한다라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거 기사 쓰면 안 돼.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 근데 뭐 그런 분위기들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 그거에 대해 입장이 없지.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그 앞에 것만 이제 쓰는 뭐 네. 그런 따옴표들이 있죠. 이게 민주당 내의 기류라는 게 이제 일정 부분 조희대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제 당대표 후보들 간의 뭐 토론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 선출이 되고 나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을 추진을 할까요? 근데 뭐 탄핵을 추진하고 말고 떠나가지고 거의 다 내년 뭐 임기가 예.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선거법 판결 이상하게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계엄 국면에서의 그 조희대 씨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 근데 예. 이제 그거는 또 특검에서 불기소를 내줬으니까 그건 좀 하기가 그럴 거고. 결국 위헌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직무유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안 되고 그렇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흥구 대법관이 9월에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사실은 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플러스 노태학 대법관 후임해서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같이 제청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게 좀 전에 김한 기자가 이제 말했다시피 뭐 개인 의견은 이렇지만 뭐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전 이게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인데 되게 불만이 있고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 자기 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마 그러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전면전을 또 펼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도 이제 2명 내가 제청해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지난번에
노경필 행정처장인가요? 원래 예. 행정처장 자리도 원래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임명하면서부터는 기류가 조금 우리가 이제 협조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바뀐 것 같아서. 약간 왜 청와대랑 기싸움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기싸움한 거 맞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본인들이 내세우려고 했던 후보하고 이 청와대 쪽에서 오케이하는 이 후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뭐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에 빠지면서도 힘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선관위 문제가 터지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약간 좀 궁지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런 저런 얘기가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구 대법관 후임자가 일단 채워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은 뭐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조희대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진짜 좀 혼 좀 나야 돼요. 이런 말 미안하지만 조희대 대법원 진짜 욕 좀 먹어야 돼요. 진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지금 내란 관련된 얘기는 상고심 가서 지금 전원 합의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법관 자리들이 채워져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압에 대해서 많은 결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결론이 나게 되면 한덕수, 이상민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명태균 여론조사 유죄니 무죄니 하급심에서 갈렸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빵빵 난 상태로 하면 스스로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죠. 근데 지금 대법원의 문제는 뭐 시사방송에서 하루치 이슈로 다룰 건 아니라 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공백이 발생한다, 대법원장이 목리를 부린다, 뭐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해태한다 이랬을 때 사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사법 기능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제도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그리고 뭐 길게 보면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이제 조희대 예. 카르텔이라고 불렀던.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숱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해결된 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대법원장을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이 자체도 굉장히 불행한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대법원장이 예를 들면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사법 행정적인 일에 해태해버린다. 근데 우리는 뭐 방법이 없다.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맞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주장으로 전환되는 목소리가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탄핵은 그런 것만으로 할 수 없고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또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고려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비상계엄이나 내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스템 비교적 잘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안 돌아가는구나. 이게 지금 그 사법행정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다가요. 최근에 뭐 여러 뉴스 중에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육사 관련해서 이제 쿠데타 3번이나 일으켰던 곳 아니냐, 책임져야 된다, 단 한 번도 책임진 적 없다, 이런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 내용을 두고 이 사설 제목은 이겁니다. 사법부와 검찰이어 육사까지 3종 보복. 그러니까 이 사법부 관련해서 이른바 그 사법 3법이라고 했던 뭐 법외국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이것으로 보복을 했고, 검찰은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청을 없애는 것으로 보복을 했고, 여기에 이제 육사까지 보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 조선일보 사설의 그 논조예요. 조선일보 그러면 안 돼요. 왜 보복을 합니까?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보복 프레임으로 다 몰아치워가지고서는 사람들 갈라치게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게, 조선일보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이 언론으로서 되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했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수구 보수 기득권들을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대로 된 평론 못하게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할 때마다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진보적 대통령이죠. 진보적 대통령만 나오면 흔들어대고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정말로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겨레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한겨레는 진보가 나와도 욕하고
보수가 나와서 욕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판 저널리즘 그런 쪽으로 조금 정론직필 평론을 좀 들어주던가. 근데 조선일보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네. 이쪽에 오면 칭찬해주고 이쪽에 오면 욕하고 이거를 계속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도 그런 데가 없냐고. 한결에 정신 차리시고 경향도 마찬가지고. 네, 정치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조선일보 잘못했습니다. 예. 이런 그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잘 만들죠. 네. 그리고 그걸 진짜. 작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투명하다 논리- 못해 너무 잘 보여서 국어한테 좀 미안한 모순인 게 뭐냐면 사법에 보복을 하는 거에 검찰도 포함이에요. 근데 사법 보복, 검찰 보복을 다른 카테고리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만 보복했다고 해야지. 그런데 네. 3종 보복이라고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뜯어먹는 거겠지. 네. 이종은 이종 보복은 어색하니까. 이상하니까. 이종 아니 보복. 얘네들이 진짜 자기네 말한 거 책임을 안 져요. 얼마나 오버도 많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끝까지 버틴다. 내가 데스킹 봤으면 3종은 바로 잡았다. 일단 자기 거기 못 가. 그렇구나.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사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 뭐 표면 네. 표면만 이제 인지하기보다는 그 맥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 유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기라기보다는 그냥 더 센 표현을 써야 돼요. 이건 유기가 아니라 그냥 해태나 뭔가 사보타지나 사보타지까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항이죠. 저항.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까지도 좀 맥락을 짚어야 된다. 어쨌든 그러면 법을 그 바꿔야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 법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어쨌든 이렇게 그냥 무기한 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해도 되게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때부터 계속해서 사법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예. 이 구성원들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게끔 지금 법이 허술하게 구멍이 난 게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이 이렇게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무조건 이거를 제청할 수 있도록 그거는 무조건 그 그러니까 기한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단어는 그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김한 기자 얘기 중에 그러니까 법이나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망가뜨려 버리면 그걸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을 부려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 버린단 맞아요. 말이죠. 이게 전횡이 예. 용인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러 정치학 책에서도 없는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됐던 걸 끄집어내 가지고 정당성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이런 좀 작태를 요즘 이제 정치 영역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낯선 풍경을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조희대 사법부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파기환송 선거법 그거는 동의가 정말 안 되고 이것도 사실 사보타주라는 거 언론의 예.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좀 훼손한다는 인상을 받죠. 그래요. 권력을 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제 역할을 벌이는 모습 잘 보셨습니까?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수장이 오히려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이상한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김건희의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뜬금없이 재판 선고를 연기하더니 급기야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를 장난으로 여기며 재판 연기쇼를 펼치는 대법관들이 도대체 뒤에서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진관 판사의 묵시적 합의 법리를 어떻게 다루려 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그 더럽고 추악한 법장난의 실체를 그대로 밝혀드립니다. 절대로 시청을 멈추지 마시고 사법 카르텔의 충격적 만행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3심, 김건희 3심. 오늘 원래 결과 나왔어야 되는데 전원 합의체로 가니까 사실 이게 언론들이 제가 보니까요 제대로 맥락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게 확연하게 저는 딱 눈에 보이고 오늘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조금 뭐랄까 심층적인 기사가 안 나와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제 의견을 제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일단은 김건희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연기를 했다가 아예 전원합의체라는 게 뭡니까? 대법관 13인 대법관 13인 지금 한 명 없거든요. 그래갖고 조희대 전원합의체라는 건 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법관들이 심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소부는 그냥 소부에서 하는 거예요. 소부는 4명이에요. 4명. 근데 주로 누가 하냐면 이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
주심으로 된 분이 있잖아요. 이 주심의 사건이에요. 박영재라는 대법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사실은 오늘 선고하기로 일주일만 미뤘다는 거는 오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지금 뭔가 자기들끼리 말을 하다가 의견을 나누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견 통일이 안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원 합의체로 이제 간 건데, 예, 지금은 한 명 없어갖고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고를 이제 2차례 연결했고 지금 이제 전원 합의체 거쳐가지고 할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안에는 나오겠죠. 빠르면 한 2, 3주 안에 한 보름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예. 법 쪽에서도 이게 흔치 않은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헌재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를 하고 재판장은, 예, 요 전원 합의체 할 때는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럴까라고 보면 그냥 언론 기사들만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죠.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과 명태균을 유죄를 줬죠. 그 이유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합치를 인정을 했어요. 의사합치. 이게 되게 재밌죠. 이게 이제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진관 판사가 뭐 이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로 이게 있습니다. 이미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패 범죄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명시적으로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계약서 쓰고 저지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근데 뭐 김인택 창원지법 판사 그분 명품백 95% 할인받아서 막스마라 코트 700만 원짜리를 35만 원에 샀다던가. 예, 그분은 뭐 하여튼 명태균에게 무죄를 줬고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게 무죄를 줬고 이진관 판사는 윤석열 명태균에게 유죄를 줬고. 근데 지금 오세훈 선고 있잖아요. 오세훈 선고랑은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에요. 오세훈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라서, 이번 논의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앞서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우인성 신종호 판사가, 김건희가 뭐 의뢰를 하거나 뭐 사전에 여론조사를 협의하거나 이런 게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요런 등의 이유로 하고 김건희 무죄를 줬고 앞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김인택 부장판사 재판장은 명태균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안 돼. 적용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재판부에서는 요거는 좀 여기 이제 기사를 아마 이게 토대로 만들어서 오세훈이 사전에 이거는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오세훈이 대놓고 요청했다라고 조영우 부장판사는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심에서 다퉈야 될 것이지 이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김건희 사건하고는 오세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원 합의체 때문에 오세훈의 1심이 뒤집히거나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진관 판사 때문에, 예, 주로 이진관 판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딴 게 아니라 이 묵시적 합의라는 겁니다. 예, 묵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정치자금법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어도 이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가 돼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 태블릿이 약간 버벅대는데, 예, 지금 뭐 방송 끊기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잘 나오면 1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명수한테 유튜브 하면서 유일하게 배운 게 1번 눌러달라는 거. 예. 네. 잘 나오는군요. 묵시적 합의. 근데 이 말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묵시적 합의를 인정해서 이진관 판사는 이렇게 공동정범을 했는데 참 이상하죠. 이진관 눈에도 보이고 우리 국민들 눈에도 보이는데 왜 다른 판사들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입니까? 예.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카카오톡 제가 다 뉴스타파 있을 때 라이브 방송하면서 전부 다 공개했고 기사로도 공개했고 나중에 또 그게 원본 같은 게 시사인에서도 공개가 됐고 언론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이런 것들만 그 카톡만 봐도 얘들이 다 한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공범이 아니라고 무죄라고 해버린 판사들
이진관 판사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이 머리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관 판사는 김건희가 여론조사를 협의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 그리고 윤석열은 사전 인식과 동의가 있었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있었어. 말하지 않아도 그 카톡 내용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배를 탔는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진관 판사가 쓴 단어가 이거예요. 순차적, 암묵적. 순차적, 암묵적. 처음에 명태균을 처음 만난 거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처음에 김건희를 먼저 만나요. 김건희를 만나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김건희는 머니투데이에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계속 공표했거든요. 윤석열 1등. 윤석열 1등 조사를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기사화를 시켰는데 이게 꼬였어요. 머니투데이에서 보니까 이거 조작하는 것 같거든. 근데 김건희가 그 첩보를 자기가 먼저 알고 명태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이거 보내왔는데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더 이상 안 실어준다고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뉴데일리로 여론조사 기사 내는 회사를 바꿔요. 이게 지금 이게 한 패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기는 여론조사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오빠가 반드시 1등이 돼야 된다고 라고 하니까 또 명태균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1등하는 여론조사가 언론에 실려요. 뭐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도 상식적인 것인데, 이 판사들은 이 법리로 장난을 치면서 무죄를 줬는데, 이진관 판사의 이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판결문에 김건희가 유죄로 나와요. 김건희를 거기서 기소를 이진관 재판부의 피고인이 아니어서 그냥 끝난 거지. 이진관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범이에요. 그래갖고 이미 거기서 이제 유죄가 내려지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묵시적 합의가 그렇다면 이진관이 만들어낸 거냐? 절대 아니죠. 묵시적 합의는 갑자기 나온 법리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많아요. 무지하게. 특히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을 은밀하게 주지 누가 대놓고 이렇게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묵시적 합의 판례가 굉장히 많고, 이 판례에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성립을 한다. 전체적인 모의나 노골적인 약속은 없어도 된다. 필수는 아니야.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태균과 이 윤건희 부부의 SNS 대화가 있잖아요. SNS 대화가 남겨져 있고, 명태균뿐만이 아니고 강혜경, 김영선, 김태열 주변인들의 일치된 증언, 법정 증언,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묵시적 합의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죄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사건 번호 있잖아요. 대법원 2004-5652. 정황 증거만으로도 오세훈, 이거 또 이름을 빨간색으로 바꿉시다. 오세훈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황 증거다. 오세훈이 이 주장을 해요. 직접 증거가 아니야. 나는 다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으로도 판단을 했어. 근데 판결문 보면 정황 증거가 아닙니다. 오세훈은 오히려 직접 증거가 많아요. 자기가 명시적으로 의뢰했다는 이 녹음 파일 이게 없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묵시적 합의를 할 때는. 오히려 이번에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했지, 오세훈은 묵시적 합의가 아니에요.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직접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상관이 없다. 오세훈 뒤집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네, 지금 매불쇼에서 전화가 오는데 왜 이럴까요? 오늘 제가 매불쇼는 시간이 늦어서 안 가기로 했는데, 지금 방송 중인 거 알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거는 어떤 언론에서도 안 나온 얘기예요. 안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뭘 하려고 할지가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불안하고, 야 김건희 또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걱정이 돼요. 지금 되는데 이진관 판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혹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걱정이 더 크진 않아요. 더 크진 않은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정확하게 해놔야 판결이 계속 지금 엇갈리잖아요. 판결이 판사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판사 만나면 유죄, 이 판사 만나면 무죄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잖아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판례를 정확하게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에 대한 판례를 구체화시킬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묵시적 청탁 혹은 암묵적 합의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판례를 좀 더 확장하고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치 활동을 하는 자 정치자금법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게 디테일하게 있긴 있는데 법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판결문이 판례들이 쭉쭉쭉쭉 쌓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판사마다 우인성이나 김인택 같은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안 봤죠. 그럼 명태균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나? 정치자금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볼 수 있나?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니까 좀 봐야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묵시적 합의 법리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법적 단죄의 흐름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덕수와 이상민 등 내란 핵심 세력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긴 조희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이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또다시 꼼수를 부리며 죄를 덜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을 기만하려던 조희대의 법장난은 이제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필승 변호사의 명쾌한 법리 분석을 통해 조희대가 왜 전원 합의체라는 외통수에 갇혔는지 그리고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조희대 탄핵의 당위성을 다음 영상에서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네, 지금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상고심 남겨놓고 있는데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했다고 해요. 특검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뭐야 조희대가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조희대 만약에 장난치면 이건 정말 국민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아. 이거 죽는다 막 이런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조희대 본인도 알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본인이 죽는다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압니다. 왜 근데 넘기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은 원치 않죠. 일이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특검 입장에서는. 전원합의체로 가면?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이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하게 되면 최소 9인 이상의 법관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거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판례가 없어요. 이런 판례가 없어요. 그냥 한덕수나 이상민 같은 짓을 했던 자가 없어. 대한민국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확고한 판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조는 아닙니다. 저는 친조국은 맞는 말인데 친조희대는 절대 아니에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조희대 입장에서는 누구를 챙겨가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한다? 내심은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한 명이 뭘 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대법관들이 전원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판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원 합의체로 못을 박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희대가 장난치려고 해도 못 칠 것이다. 네, 못 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일단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또 법리 적용만 하고 파기환송하면 정말 그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없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낮아져 있잖아요. 사실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사법개혁 목소리 엄청 높았고 거기에 이제 대법원관 숫자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헌재판소원 여러 가지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희대가 장난을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봤을 우리가 때는 이제 걱정한 건 그거잖아요. 네. 일단 양쪽이 있는데 특검은 전원합의체 가는 걸 반대하고 한덕수 이상민은 전원합의체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전원합의체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쪽은 반대했고 이쪽은 원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변호사 관점에서는
이거는 어디까지 저희 추측이에요. 저도 아주 못된 돈밖에 모르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추측인데, 대법원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 성공보수도 받고, 보수 얼마 받았는데, 여기에서 전원합의체가 아닌 분과에서 끝나버리면 변호사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수입료가 정당화가 안 돼. 정말 여러 가지 의견서 이만큼 써가지고 아유 제발 이거 전원합의체에다 보내주세요라고 해야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저처럼 못된 변호사들은 그래요.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해피해. 근데 전원합의체로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존의 사건 검토 다시 시작해가지고 법리 검토하고 저쪽 주장이 뭔지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반박과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냥 이거는 누가 했고 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간단하게 변호사하고 특검의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해야 자기가 성과를 만들고 자기 돈을 벌 수 있고 자기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관점이야.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되면 본전이고 미치면 망하는 게 특검 입장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됐네.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오케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소부에서 네 분이 다 합의되면 네 분이 저는 다 안 합의되면 가는데. 하는데 소부 관점에서는 지금 이 관점에서는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판례를 남기자. 판례를 남기자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고 이게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요건이에요. 예. 요건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커서 전원 합의체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옮긴다는 걸 명시했어요. 예. 아니 뭐 결론만 안 바뀌는다면야. 그럼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내라는 예. 확실하게 예. 규정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조의대 혹은 일부 대법관들이 뭔가 장난질을 친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해요. 정필승 변호사님, 쉽니다. 네. 아니 조희대가 설마 장난질은 못 치겠죠. 이미 여러 판례로 됐고 1, 2심에서도 엄청나게 무건형이 나왔는데 그걸 뒤엎으려면 뭐 이재명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박탈할 정도의 쿠데타인데 지금 첫 번째 쿠데타도 제가 제대로 탄핵이라든지 처단을 못해서 여기까지 났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쿠데타 일종의 이제 사법 내란 정시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건데 오히려 전원합의체에서 정당하게 전원이 내란이 맞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맞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정책적으로 한두 명 정도 딴소리 할 거예요. 소수. 그렇죠. 소수 의견으로. 현재는 9대0, 8대0인데 이 대법원에는 숨어있는 극우 세력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두 봤을 명. 때 예. 극우 세력도 있지만 약간 특히 전원합의체들이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 그 숫자를 좀 맞춰. 구성하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 2019년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정말 좀 정치의 고관여층의 변호사들은 그때 7대5 나올 거 다 해치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원 일치로 해가지고 뭐 고등법원 판결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고등법원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하는 셈이 돼버려요. 그럼 정치 한가운데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대법원이. 자기네들은 하늘 위에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정치 논란에 휩싸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희대가 작년 5월 달에 그 판결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게 나름 사법부가 70년 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다 털어가지고 한 방에 넣었는데 꼬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겨우겨우 이진관 판사 같은 판사분들 같은 분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그 쬐끔의 사법 신뢰도를 다시 한번 털어버린다? 그것도 지금 성관이 사건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지금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다? 저는 오히려 땡큐라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한덕수, 이상민 같은 사람들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20년을 받건 10년을 받건 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법개혁에 물꼬를 터준 게 저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남용하며 국민을 업신여기던 조희대 사법부와 기득권 카르텔의 수명이 이제 완전히 다했습니다. 대법관 자리를 고의로 비워두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일삼고 권력자의 범죄 앞에 법치를 무너뜨리려던 조희대의 꼼수는 국민의 분노와 사필 규정이라는 철칙 앞에서 결국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을 장난감처럼 주무르던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조희대 탄핵과 철저한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 단죄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이다 같은 정의 구현의 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민주시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